조희대 대법원장이 엘리트 보수 법조의 적통이라고 아마 스스로 생각할 것이고 양승태픽이잖아. 근데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헌재가 헌법소의 최고 보루로 대중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야. 그렇죠. 지금 이재명 사건을 갑자기 사상 최초로 소부로 간 걸 2시간 만에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2번이나 열었잖아요. 이 사상 최초의 정도. 엄청난 속도전을 하는데 그래서 시선들을 자기는 다 지목시켰잖아.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선 전에 털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유죄 파기환송한다든가 그런데 빨리 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로 끌고 왔는데 이게 아이러니야. 전원합의체로 끌고 간 이상 12명이라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못하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결과는 그렇죠. 자기 뜻대로 안 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무리수란 말이죠. 그 무리수가 보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밑바닥에는 사법의 최고 정점은 대법원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나는 이해하거든요. 그렇죠. 서울에 근무하는 판사를 경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방에 내내 머무는 판사를 향판이라고 한다고. 그렇죠. 서울에 근무하는 경판도 순회 근무할 때 지방에 갔다 오면 흑판이라고 그러고 서울에만 있는 백판이 있어요. 판사 골품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향판이 대법관이 되는 건 하늘의 별따기야. 그렇죠. 98년에 조문재 법관인가? 향판이 30년간 지방만 돌다가 대법관이 된 게 엄청난 화제가 됐을 정도예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바로 향판이야. 그렇지. 이 양반이 정확한 대목을 짚어냈네. 판사 생활 27년 전부 다 부산 경남에서 판사를 했어요. 전형적인 향판이에요. 이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발탁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지. 소장으로 마무리한 거거든요. 헌법재판관 소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야. 기존의 법조 논리로는. 택도 없지. 저는 문영배 재판관의 말씀하신 이런 문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들. 그걸 보면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을 떠올렸어요. 판사 세계 맨 아래 계급에 있던 형판을 끌어올려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것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그 진보의 정신세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역사가 또 현재를 구했구나. 그렇지. 이 사람이어서 3명의 보수재판관들을 뒤흔들었던 내란 세력의 핵동을 다 이겨내고 올바르고 차분하고 침착하고 진솔한 문영배였기에 설득이 가능했다. 끝까지. 그렇지. 그 셋도 문영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문영배의 리드를 마지막에 따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님이 삶에 있어서 도덕적 흥결이 있었으면 이번 이렇게 못 이끌어냅니다. 일단은. 다시 한번 한강 작가가 맞구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그 과거가 임명해둔 문영배였기에 결국은 이번 탈대형이 나왔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게 하나가 있고 이건 대선하고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야. 아, 대선 내가 깜빡 잊었네. 이건 이재명 후보 이야기인데 이재명 후보 3년 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지. 그때 막 이재명에 대한 장점을 우리끼리 막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거 다시 들어보면 정확해. 그렇지. 지금도 유효해. 그리고 이제 당선되고 나면 이재명 장점을 얘기할 거 아니야 모든 언론이. 그렇지. 그래서 나는 여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이재명의 단점을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 단점? 그 얘기를 하려고 조심해. 다 연결된 얘기야. 이재명한테는 태생적인 조바심이 있어. 나는 그 조바심을 이해해요. 내 20대를 돌아보면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참 좋았어요. 아, 지금도 좋아? 자연과학이든 인문학이든 공식이나 원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난. 그래서 10대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도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거야.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여차저차해서 똑 떨어졌네 서울대를. 씨발. 그때는 이제 운 얘기하고 했는데 운이 작용할 여지를 없애는 게 실력이야.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 떨어진 거야 내가. 그때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 아하. 그런 생각을 하던 20대를 내가 되돌아보잖아요. 고단했어 내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서울대생이었으면 입증할 필요가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입증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정도 할 줄 알아. 그 수준으로 가능해.
이걸 끊임없이 모든 분야에서 보여주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도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인정에 못 미치는 부족한 인정밖에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고단한 거야. 고단한 20대 김호진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천성이 낙천적이긴 해. 부당함을 느끼지만 낙천적이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입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되돌아보면 20대 시절에는 그런적인 조바심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하고 나서야 시도할 기회가 주어지네. 이게 모순적인 거야. 이해했어요. 나는 이해했어요. 기회가 주어져야 입증을 하는데 아니 입증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회를 준다니. 그러면 아예 기회가 없는 거지.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그걸 뚫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단한 거지. 어떤 분야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이재명의 삶은 전체가 처절한 입증이 없어요. 그렇다고 봐야죠. 나는 그래도 당시 기준으로 중산층의 자녀였어. 중고등학교 잘 다녔고 배낭여행 1세대로 세계 여행도 했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건 좀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재명은 도시 빈민 출신이에요. 농촌 빈민이지 원래 출발. 원래 안동. 화전민 정도. 화전민 출신. 화전민 정도에서 도시로 왔는데 완전 밑바닥에 상상해 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이었어. 우리가 비싼 세대잖아. 그렇지. 몇 살 안 차이나. 그 시절 기준으로도 지지리도 가난한, 우리 못 보던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정도로 가난한. 그때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하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드물었어. 우리 주변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재명은 국졸이야. 그때는 국민학교를 했으니까. 국민학교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공장에 돈 벌러 갔단 말이야. 우리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 안 먹어도 되겠네. 공장 다니느라 국졸이라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 그리고 나서 검정고시록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 이후에 사시 통과하고 인권 변호사 되고 뭐 시민단체 활동하고 뭐 출마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데, 나는 이제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그때 이제 이재명을 알았거든요. 초창기 이재명을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그 태생적 조바심을 알아봤어. 왜냐면 내가 20대에 겪었던, 실제로 이재명을 봐봐요. 중고등학교 과정 혼자 뛰어넘었어요. 혼자. 그렇죠. 그리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가가지고 사실 통과했단 말이야. 천재과야, 천재과. 현재과죠. 근데 근본이 너무 없는 거야.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그러니까 참 고단한 삶을 살았겠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지적 능력이나 수행 능력에 걸맞는 마땅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항상 혼자서 싸워서 어렵게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쟁취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출발점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태생적 조심이 있어.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발현되면 치밀해지고 열정적이고 빈틈없고 주도면밀하고 그렇게 발현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게 장점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영혼을 고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난 항상 이재명이 좀 짠했거든. 이런 말을 처음 하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24년생이니까 새는 나이 45이에요. 만 나이는 44밖에 안 되고. 그런데 아니 현실 정치인이 대학 교수보다도 쉽게 해서 유식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국제정치 판세가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 보고, 야, 이게 석사 박사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때 내가 야, 독학이라는 게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씩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말씀이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굉장히 유식해요. 그 점에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독학하신 분이에요. 부산 사고 나와서 이제 고시 합격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거기도 독서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인류대학 인류학과 가는 걸로서 만족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인생 전반에서 뒤질 수가 있다. 차라리 약간 부족한 걸 느끼는 게 낫다. 제가 그때 45살 된, 새로운 나이 45살 된 현실 정치 하는 얘기를 보고 놀랐고, 거기서 내가 이게 이쪽에 통찰력이라든가 해야 하는 타고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타고나는 거다. 명문대학을 뭐 졸업하고 무슨 뭐 카트라인 제일 높은 걸 나오고 무슨 거기서 석사고 박사고 미국 가서 그 박사까지 오고 와서 교수를 해도 시야가 좁고 짧게 보는 사람은 결국 그 긴 인생의 어떤 여정에서
그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1982년부터 비로소 학습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사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2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살에 대학 들어갔으면 지금 40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라고. 그만큼 많은 열정이 있어요, 이 안에.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점으로 비춰주는 게 아니라 무슨 문제점처럼 비춰주는 현실이 저는 참 안타깝고, 그리고 뭐 재하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하는 것도 점점 우스워요. 이 사람은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과도 얼마든지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하고 만날 때는 그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 역시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얘기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거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은 그럴 만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차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동권도 주류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이 변했어. 최근 1년 사이에 내가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변했다. 이거 당한 뒤로. 그렇지. 목에 찔린 이후로. 목 찌기는 이유로 눈빛이 변했어. 이재명 후보가 목에 칼을 꽂히는 테러를 겪은 이후에 여전히 열정적이고 주도면을 하긴 한데 이 태생적인 조바심이 사라졌어. 그럼 단점이 사라져 버렸네. 그러니까 진짜로 죽음과 삶의 그 1mm 차이 경계선까지 갔잖아. 근데 본인이 살았던 건 본인이 열정적이고 주도면밀하고 뭔가를 잘하고 해서 살아난 게 아니야. 운으로 살은 거예요. 운이죠. 그건. 그게 이 사람한테 주어진 운명이었던 거야. 그런 단어를 써보자면. 그 이후로 만난 이재명은 살이 바뀌었어요. 조바심이 사라졌다. 조바심이 살아왔어요. 엣지가 죽은 건 아닌데 총명하고 에너제틱한데 근본적으로 사람이 조바심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대목은 최근 1년 사이에 만난 이재명한테 발견한 지점이에요. 헌재 판결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야. 그렇지. 오케이. 왜냐하면 내가 그걸 그때 발견했거든. 역사와의 대화 있잖아. 그렇지. 굉장히 뜬금없는 소리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걸 해볼 경험도 없고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똥폼 잡는 거야. 진심으로 그게 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 중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이 양반이 그걸 하네? 내가 느낀 적이 있어. 헌재 판결 막판 있잖아. 3월 말에 우리 난리 났잖아. 전부 다. 그렇지. 4월 4일까지 헌재 선고 나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압박해야 한다. 우리 다 힘들었잖아 그때. 이러다 잘못하면 4월 18일 헌재 재판관 2명 임기 끝나고 윤석열 돌아온다. 그렇지. 눈에 보이는 미래였어. 그게 위험이었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았단 말이야. 이러다 진짜 윤석열 돌아온다 이거. 그때 내가 통화해본 거의 모든 회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막 기자회견하고 난리법석 떨었잖아. 그랬잖아. 최상목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한덕수 탄핵해야 된다 그러고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해야 한다고. 그게 실제 벌어져야 할 일로 거론됐단 말이야. 나이브하게 대처하다가 우리 다 죽는다. 난리가 났어. 법사위에서 헌재 사무처장 불러서 호통치고 니네 내통하지 않냐고 막 나도 방송에서 난리법석 떨고 막. 근데 그때 내가 이재명 대표하고 짧게 통화한 적이 있어. 처음 얘기하는 때 국무위원 전원 탄핵 안 된다는 거야. 나 지나가서 하는 말이야. 자기가 해야 된다고 말했구나. 아니. 나는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윤석열 복귀보다 더 취약이 어디냐. 아니, 그때 그 말을 했어야 맞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전원 탄핵은 안 된다는 거야.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그렇지 당연히. 그때 논리는 이거거든. 국무회의가 의결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자. 수단을 막아버리자는 거야. 이재명 대표는 그건 정당한 수가 아니라는 거야. 답답해서 미칠 뻔했지. 거기서 타당성을 따졌단 말이야? 윤석열을 막는 게 중요한데 수단의 정당성 역시 역사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내가 웃기고 있네 씨발.
그렇지. 너 선비 같은 소리 하다 죽는 거야. 했을 텐데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윤석열이 들어오면 자기부터 죽어요. 근데 역사가 느리게 갈 수는 있는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야 한다 하는 진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레토릭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진심이 확 느껴졌어. 그렇게 말하면 멋있어 보여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자기는 안 죽으니까 그런 말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또 몰라서 그런 새끼들. 있지. 그게 아니라 사정을 다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죽는데 그 죽음 앞에서 경도로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는 김대중을 처음 봤고 그리고 노무현을 봤고 문재인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으로 본 사람이 이재명이야. 이재명 대통령 될 준비 끝났어. 동의.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